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정책. 이게 사망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격차 이야기하고 불평등 이야기하고 이게 뭐 다들 우리 그 심기를 거스리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 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뭐 좀 더 긍정적인 뭐 정의라든지 또는 형평이라든지 또는 건강 여명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로 좀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그 본인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먹는 거요. 먹는 거. 마음이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래저래 해도 돈이죠. 돈. 돈이 많으면 건강에 무슨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예.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뭐든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야기를 할 주제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돈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적고 자기가 먹을 것도 잘 먹을 수가 있고 뭐 의료기관도 이제 마음대로 찾아가서 좋은 의료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뭐 나쁜 그런 환경에서 다 벗어나고, 그다음에 뭐 돈이 많으니까 위험한 뭐 직업 이런 데서 다 빠져나오고, 좋은 차 타서 교통사고 나더라도 죽을 확률이 적고.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고 있는 어떤 건강 생활을 위한 어떤 수칙 같은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과 관련해서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으면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제일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네. 였습니다. 그 마음을 편히 갖자. 그런 거. 소식하고 규칙적인 운동. 예. 소식하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또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사실 이제 건강의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 중요하고요. 그 이제 유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의료 서비스 중요하겠죠.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을 치료를 하고, 그렇죠? 건강 행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흡연, 음주, 운동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작년 12월 달에 이 의학 저널에서는 이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일종의 톱 저널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뭐 방송에서 가끔 들으셨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주 의사 협회가 발간하는 일종의 그 잡지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으로 뭐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잡지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널의 어떤 그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이 영향력 지표라는 그런 것을 씁니다. 그 임팩트 팩터라는 그런 거를 쓰는데 그걸로 치면은 한 55점 정도 해요.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지 같은 게 한 30점대 정도고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런 잡지들이 다 이제 30대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그 란셋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지금 그 영향력 지수가 한 40 정도 되는 그 의학 분야가 대체로 영향력 지수가 좀 높습니다. 그 연구 활동이 좀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그 란셋에 그 보고가 된 어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그 위험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꼽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식생활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랭킹 1위예요. 물론 이제 그게 한 열 몇 가지의 어떤 그 식이 습관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쪼개 놓으면 랭킹 1위가 음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음주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무언가 문제가 되는 어떤 삶의 질의 어떤 측면에서 건강 수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음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흡연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그런 위험 요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그 어떤 사람들이 행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환경, 주거 중요하고 뭐 도로, 교통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교통사고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우리 지금 기후 변화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기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지금 더운 날씨에 계속 땀을 흘리면서 온도도 못 올리고 그렇죠. 그나마 이 장소가 시원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기온이 높은 데서 이렇게 근무하시고 하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후 변화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인, 뭐 사회 정책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건강의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세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게 사셨지만 장수했다. 어떤 뭐 돈이 제일은 아니더라. 돈 많은 사장이 뭐 일찍 죽었다든지 또는 유명 연예인이 최근에 뭐 자살을 했다든지 장수 비결은 이게 욕심 부리지 않고 소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나도 오래 살 거야 뭐 이런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그 못 살고 못 배우고 또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뭐 빨리 죽는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유전, 환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흔히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거는 뭐 유전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환경이 중요하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의 원인과 관련해서
유전과 환경의 어떤 역할을 이해를 하는데 이 사례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전병입니다. 이거는 그 페닐케톤유리아라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가 페닐알라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그 페닐알라닌을 잘 대사를 못해요. 그거를 잘 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기관에 쌓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경 조직이나 이런 데 많이 쌓여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뭐 태어나서 젖을 먹기 시작했는데 뭐 1개월, 2개월쯤 되고 나서 뭐 구토를 하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뭐 지능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유전병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이제 그 피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제 이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인에서는 한 7만 명이나 이제 한 8만 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그거보다는 한 4-5배 정도 많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페닐알라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PKU 유전자가 없는 아이들에서는 페닐알라닌을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페닐알라닌은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긴 하지만은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페닐알라닌이 거의 없는 그런 특수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그러면 거의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커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닐알라닌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모유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게 모유를 먹으니까 한 몇 개월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유에 있고 고기에 있고 계란에 있고 치즈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육류에 페닐알라닌이 고농도로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병은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바꿀까요? 어떤 사람이 이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냐 하면 PKU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은 이게 페닐알라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식 동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주에 어느 혹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우리 인류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뭐 생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혹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PKU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식을 하고 인구의 절반 정도는 육식을 하고 인구의 절반 정도는 초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혹성에서는 이 PKU라는 질환이 유전 질환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환경 질환으로 나타날까요? 그 혹성에서는 이 질환은 육식을 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우리가 벼락사고나 교통사고 사망 같은 거는 이게 환경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벼락으로 이제 사람이 죽는데 그거를 유전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잘 믿기지가 않죠. 근데 유전적인 경향이 전혀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날 괜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까요? 거기에는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기여를 안 할까요? 말이 엉뚱하게 들리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현대 역학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우리가 이제 질병의 원인을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이죠. 역학 분야라는 게 그 분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케네스 라스만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학자분이 이 사례를 든 게 그런 사례입니다. 이 벼락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질환에 대해서 유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는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상대적인 그런 분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유전적인 그런 질환, 환경적인 질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이 인구 집단에서 어느 만큼 그러한 유전적인 소인이나 환경적인 소인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유전병으로 보이기도 하고 환경병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흡연은 폐암 발생에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흡연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폐암 발생률이 그러니까 폐암 사망률이 이제 이 서구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한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20배 높아요. 남성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한 10배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 그 다음에 아시아권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한 5배쯤 높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덜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쪽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그 필터가 있는 것을 피워서 그렇다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그 흡연을 해온 그 역사가 짧아서 이 흡연자의 그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흡연을 한 그 경력이 몇 가치가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외국에서 했던 그런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쌓여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들도 있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도시 또는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40세 이상의 성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25년 동안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기 이제 흡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암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폐암은 사람들한테 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유전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일까요? 유전병으로 보입니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폐암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 요인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요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가의 절대적인 폐암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종류의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거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전도 있고 흡연도 있고 음주도 있고 또는 의료 서비스도 있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어떤 질병에 걸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요, 우연입니다. 우연이 설명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게 당신은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당신은 흡연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하니까 너는 틀림없이 뭘로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거냐 또는 어떤 것으로 사망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는 게 우연이라는 요인입니다. 물론 흡연 중요합니다. 음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생애에 걸쳐서 담배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한 30%쯤 돼요. 자기가 어떤 것으로 죽든지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담배와 관련된 그런 걸로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담배를 충분히 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다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뭐를 잘못한다고 해서 어떤 질병에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의학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뭐를 하면은 뭐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비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여기는 뭔가요? 외국 사진이긴 하지만 이게 그 피트니스 센터에, 그렇죠? 운동하러 가면서 뭐를 타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시화가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충분한 어떤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비만이라는 그런 질환도 마치 유전 질환이거나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에너지 과다 섭취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규정하는 외부 요인이 사실은 있죠. 여러분들 남북한 간의 이제 남녀, 뭐 특히나 남자의 경우에 배 허리둘레 이렇게 재어 보면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배 둘레 한 7cm쯤 남한 성인이 더 이제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체질량 지수로 이렇게 재는 이제 과체중 비율, 그게 이제 북한 성인 남성이 남한 성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작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비만을 에너지 과다 섭취다, 운동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회 간의, 그렇죠, 비만율의 엄청난 차이는 결국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렇죠? 우리 사회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음식은 많이 먹는 데 비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 공급이 충분치 않고, 이런 상황이 그런 큰 차이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을 결정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이루는 그러한 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 뭐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위를 이제 감싸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농업 생산이라든지 또는 음식이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교육 수준, 이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주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결정 요인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어떤 이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건강 격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건강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개인 간의 건강 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건강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하고 빈곤율의 증가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 가처분 소득의 진위계수, 진위계수라는 것이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죠.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빈곤 지표이죠. 우리가 이제 상대 빈곤율로 전체 이제 소득 중에서 중위 소득의 랭크를 계속 이렇게 세워놨을 때 중간에 속하는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50% 미만 소득이 전체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를 보는 그런 지표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분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남북한 간의 분단만이 아니고 또는 영호남의 분단만이 아니고 사회를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내는 그런 이제 분단이 존재한다는 거죠. 소득 불평등 지수, 우리 이제 소득 진위 계수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랭킹 3위 멕시코,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뭐 이런 이제 순위에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과거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떤 그 계층이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로 교육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규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이 심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데, 이게 유연화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외국에는 이제 그 플렉시큐리티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의 이해에 따라서 유연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는 노동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과 삶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애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침에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디에 이제 보내주고 조금 늦게 출근해서 그 다음에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애를 받고 대신 뭐 조금 이 급여를 조금 덜 받는다든지, 뭐 그 대신 뭐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더 뭐 근무를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노동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 가지고 노동 시간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유연화되는,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진행이 되어 온 노동의 유연화라는 거는 다
고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고용자의 이해에 맞게 이게 이제 추진이 되어 왔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를 양산을 해왔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도 심화가 되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농촌, 강남, 강북 과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소득 수준이나 고용 지표 이런 데서 이런 이제 지역 간 불평등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고 있고 임산부들이 존재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한 명 없고 소아과 의사 한 명 없는 그런 이제 군 지역도 이제 존재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 격차 이런 이제 표현도 쓸 거고 건강 형평성 불평등 이런 이제 용어를 쓸 텐데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격차라는 용어가 있고 변이라는 용어가 있고 불평등 또는 형평성 이런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 중에 이 세 가지는 용어의 의미가 뭐 조금씩 용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원적인 측면에서는 뭐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비형평은 그거보다는 좀 다르죠. 이게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쓰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좀 그렇죠. 다 뭐 별로 편치 않은 그런 감정들을 유발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더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화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이제 노동 그 보수당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 이 건강에서의 그 격차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는 변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싫은 거죠. 상대적으로 격차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불평등 또는 격차 이런 표현은 관찰 결과에 근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찍 죽는다.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뭐 조금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농촌 지역의 농부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이제 낮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지역에서 이게 전염병이 창궐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가 외국에서 보고가 되어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현 시기에 있어서 이거는 뭐 다 그렇게 발견이 되는 그런 양상이고 낮은 사회계층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보고가 되어 있고 다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한 연구들은 거의 틀림없이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 제왕절개 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제왕절개 분만을 누가 많이 하냐 하면 고소득층이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 아이를 사실은 일찍 이렇게 이제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생 체중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 한 두어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잘 폐암에 걸린다. 이거 뭐 다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이 뭐 아프리카의 뭐 일부 국가, 짐바브웨나 몇 개 국가, 한 두세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뭐 사회 계층이라든지 흡연자, 비흡연자라든지 남녀 간의 무언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 전체는 사실은 불평등하다, 어원적인 측면에서 이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비형평이라는 거는 윤리적 판단에 근거를 합니다. 앞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일찍 죽어야 하나? 왜 그래야 되지? 낮은 사회계층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덜 나가야 하나?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은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있다. 윤리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잘 폐암에 걸려야 하나?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그렇죠? 아니 그것도 없으면은 뭐 저기 흡연자를 규제할 뭐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생각이 심어져 있냐면 이게 이제 흡연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이 선택한 어떤 습관이니까 그것의 책임은 개인이 져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폐암 때문에 일찍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 흡연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저변에는 이것이 차이를 일으키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정말로 그거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들지가 않는 그런 현상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입장, 즉 흡연이라는 것이 개인이 선택한 그런 행위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당연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달리 예를 들어서 흡연자는 훨씬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죠.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한 사회계층 간에 있어서 흡연자, 비흡연자 간의 그런 그 폐암 사망률에서의 차이라는 것을 모두 어떤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돌릴 수가 있을 거냐? 어떤 개인이 흡연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선택 때문일 거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고, 담배값이 상당히 이제 뭐 해서, 또는 과거에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공짜로 담배를 주는 것도 사람들이 담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흡연이라는 행태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흡연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이것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 애매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아야 하나? 아니 그나마 이제 우리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나마 여성이 누리는 무언가 하나의 좋은 그런 어떤 지표가 그나마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건데 그것마저 뺏어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남녀 간의 기대명의 차이에는 일정하게 유전적인 또는 이 남녀 간의 어떤 롤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어떠한 부분은 윤리적인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불형평과 그러니까 비형평과 불평등은 서로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냐, 그것이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가 있는 차이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별돼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불평등, 건강격차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차이가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차이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강격차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격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고 정부의 이제 보고서나 이런 데에도 이제 담겨져 있고 1년에 글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국내 국외 저널에 이제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를 하는 그런 논문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강남 강북 간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2006년도 이제 1월 달에 총 이제 8회 기획으로 건강불평등 사회라는 그 한겨레 신문의 기획 기사가 실립니다. 그게 이제 한국건강형평성학회라고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이제 학회가 존재하는데 거기하고 이제 같이 한 3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8번에 걸쳐서 한겨레 신문의 1면을 이렇게 채우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갔던 기사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획의 이제 그 모더레이터로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기자들이 첫 기사로 뭐를 쓸 거냐를 이렇게 했더니 쭉 보다가 이거를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장 기사로서는 제일 매력적인 그런 기사인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라는 것이 뭐 서울에만 있겠어요? 부산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소득 수준 간 차이도 있고 뭐 직업 계층 간 교육 수준 간 차이도 다 있는데 왜 이제 이 지역 간의 차이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 일정한 사람들한테 어떤 관음증을 유발시키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렇죠? 뭔가 이제 강남, 강북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그런 어떤 계층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북구의 사망 위험이 강남구보다 30%가 높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초구가 사망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순이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은 데가 이 노원, 중랑, 금천, 강북, 동대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실은 잘 뜯어보면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성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2000년에서 2004년도 데이터를 갖고서 그 당시 2006년도에 이제 보도 자료로 사용을 했는데 강남구와 강북구 간의 이 5년 동안의 사망률의 격차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52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25명은 어떤 수냐? 강북구 인구 36만 명, 그 당시 이것을 적용을 하면 1890명이 강남구에 비해서 강북구에서 초과 사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간 자료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연간 378명이에요. 이 378명이 어떤 수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그 수가 저는 이거 의도적으로 아시아나 이거를 한 건 아니고 제 강의를 할 때마다 요거를 써왔기 때문에
굳이 최근에 이 아시아나기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만든 건 아닌데 어쨌든 우연찮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378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2006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기종 중에서 맥시멈 시티니까 이 좌석 수가 가장 많은 좌석을 갖고 있는 비행기 기종이 보잉 747-400 팩스 콤비라는 기종입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한 20대 정도씩 있고 이게 가장 큰 장거리 노선에 이제 투입이 되는 가장 큰 비행기 기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378명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강남구에 비해서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전보 여객기가 매년 추락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시아나기 떨어졌고 세 사람이 죽었죠. 그게 이제 지금 뉴스를 지금 며칠째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의 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의 구에서. 우리 전국에 한 250여 개 그쵸? 구를 생각을 하면 1년에 몇 대의 비행기가 전보 여객기가 추락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자치구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다시 이제 계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별로 변한 게 없어요. 2005년에서 10년까지 가장 사망률이 낮은 데가 서초, 강남, 송파 순이고 사망률이 높은 데가 노원, 강북, 동대문, 금천, 중랑이 똑같이 5개구예요. 2000년에서 2005. 이거를 초과 사망자 수를 서초구 대비, 서초구 사망률을 대비해서 이게 초과 사망자 수를 계산을 해보면 연간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8,700명 정도가 초과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자치구의 사망률을 서초구만큼 낮출 수가 있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한 9,000명 정도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런 자료들에 기대해서 서울시의 기대여명, 기대여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망률을 계속 쫓아가면 그 해에 태어난 영세 아이가 몇 살까지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기대여명. 평균 수명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99년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 서초구. 서초구가 랭킹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가 지키고 있고 그 다음이 송파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맨 아래 깔려 있는 그래프예요. 맨 아래에 깔려 있는 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국 평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울 내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가 있어요. 구간, 자치구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전국 평균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또 달리 이야기를 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259개의 자치구의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서 기대여명을 계산을 한다면 이게 평균이고 서울시에서 잘 사는 데가 이러니까 전국에서 못 사는 데는 어디쯤 있을까요? 저 아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기대여명 차이가 지금 80에서 이 정도니까 한 6세쯤 한 10세쯤 차이가 나요. 그렇죠? 한 6세쯤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여러분들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 사망자를 완전히 없앴을 때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기대여명의 수치가 약 4.8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그 해에 아무도 죽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그랬을 때 이 자치구의 기대여명이 요만큼 뛵니다. 하지만 서초구를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대여명 1세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원래 기대여명 5세 차이도 굉장히 큰 겁니다. 10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 요만큼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 15세 뭐 이렇게 아마 그 가장 기대여명이 높은 데와 낮은 데의 차이가 그만큼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막대한 차이죠. 물론 여성의 경우에는 그 차이보다 이제 작은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뭐 논의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 여성에서 사회계층 간의 기대여명이나 사망지표에 있어서의 차이가 덜한지.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작년 4월 3일 날 LA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LA 타임즈에서 거의 일면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기사를 하나를 썼어요. 기사에서 이제 그 한국의 샨티타운이라고 해서 이게 판자촌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진 하나를 실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서울에 있어요. 여기는 구룡마을입니다. 여기는 타워팰리스죠. 타워팰리스는 도곡 2동에 있습니다. 요거는 개포동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다 어느 구에 속할까요? 강남구에 속해요. 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기대여명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동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동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이 서울시의 구별, 동별 표준화 사망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해석을 하는데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북구에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강북구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이 강북구의 사망 위험이 30%가 높다라는 것의 의미는 강남구의 40대 남성, 강북구의 40대 남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망률이 똑같은 40대 남성, 40대 남성인데 사망할 확률이 강북구에 사는 것만으로 30%가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연령과는 상관없이 연령의 그런 문제를 다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서초구예요. 강남, 송파, 여기가 중랑이고, 그렇죠? 이게 5개 구가 이제 사망률이 높은 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1.4배예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서울시의 424개 동이에요. 동 간의 격차는 2.5배예요. 훨씬 더 크죠? 여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데가 있어요. 가장 낮은 데. 어딜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기입니다.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요? 구룡마을은 그게 인구가 2,000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개포동인데 보통 인구가 한 동에 뭐 2만 명, 3만 명 이 정도 하니까 2,000명 갖고서 그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은 구룡마을의 사망률에 대한 자료는 없죠. 신림동, 가리봉동, 회현동, 남영동, 은평구 구산동 이런 데가 사망률이 높은 그런 데입니다.
서울시 424개 동의 초과 사망자 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망률이 가장 낮은 동의 사망률만큼 모든 서울시의 사망률을 낮춰줬을 때 연간 몇 명쯤 살릴 수 있느냐? 16,500명 정도를 연간 살릴 수가 있고, 그거는 서울시의 연간 총 사망자의 43%를 차지를 합니다. 서울시 동별 총 사망의 표준화 사망비를 이렇게 이제 지도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이제 동북 쪽, 그렇죠? 여기 금천구 쪽, 뭐 이런 데가 이제 높고,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데는 어디? 이런 데가,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 사망비가 낮은 그런 10분위에 있는 10분위라고 하면은 424개니까 442개 동 중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70%. 근데 강남구에서도 이런 데가 있어요. 검은 데가. 강남구 쪽에서도 요런 데. 강남 서초 송파구.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는 사망률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드십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내에서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송파구에서 이게 어떤 이런 그 변이가 이제 심한데, 이런 데는 가보시면 압니다. 각 구별로 표준화 사망비가 상당히 이제 다른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지표를 박탈 지표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뭐 그 지역의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박탈 지수를 계산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망률을 이렇게 플라팅을 해보면 이런 이제 직선적인 관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흥시 2011년도 시군구 표준화 사망률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전국 263개 이제 이 시군구 중에서 108등이고, 경기도 중에서는 51개 중에 37등, 40만 명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과천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636명 초과 사망하고 있고, 동별 사망률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마 무언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지역 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왜 강남과 강북 지역 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거죠.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틀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성효과라고 해서 강남에는 교육 수준도 높고 직업도 괜찮고 소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라는 게 구성 효과입니다. 다른 하나는 맥락 효과 또는 지역 효과라고 해서 지역 자체가 건강에 이롭거나 해로운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사망률의 격차가 나타난다라는 설명틀이에요. 그 지역 효과라는 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에서 저소득층 지역에서 담배 광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 낮은 사회계층에서 훨씬 더 많이 피우거든요. 골초도 많고. 운동시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강남 지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증 연구가 일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일반 인구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 간의 공원의 면적, 그러니까 공원 유치 면적이라든지 공원에 얼마나 가기가 쉬운지에 대한 그런 지표들을 갖고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공원의 접근성과 관련된 지표의 차이를 봤더니 4배에서 8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강남 강북 간에. 그렇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자체가 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의 어떤 밀집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군 지역 같은 경우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없는 데도 있고 응급의료기관 없는 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자원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역 자체의 효과를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구성 효과하고 지역의 효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효과가 어느 만큼 더 큰지, 구성적인 효과가 큰지 아니면 맥락적인 또는 지역의 효과가 큰지를 밝히는 논문들이 몇 차례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그 지역 내에 그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원의 분포나 이런저런 것들을 바꿔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이게 구성적인 효과가 여전히 중요하면 각 개인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들이 더 중요한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에서의 차이가 어린아이들 교통사고 사망에서의 차이를 일으키는 지역 간의 사망률 차이를 일으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게 이런 어떤 나타나면 결국은 어떤 지역에다가 교통시설을 제대로 이제 정비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간에 이제 여러 연구를 한 결과 일부 이제 지표에서 어떤 지역의 효과가 큰 그런 그 지역의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구성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사망률의 격차가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수준이 높고 직업이 괜찮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은 그런 이제 결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그것이 아마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느냐? 논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바는 딴 게 아니고 정부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사실은 이 보고서는 제가 외국 학자들 만나면은 자랑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 그 기술적인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건강통계집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면 어떤 현상들을 보고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연령 표준화를 한 소득 수준을 4개로 구분을 해서 각 연도별의 현재 흡연율에 있어서의 그러한 율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논문의 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확연하게 계층 간의 차이가 명료하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율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25.2, 25.3, 26.6, 31.8 이런 이제 소득 수준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위험 음주율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고,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률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그런 차이들,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비만 유병률은 남녀 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남자에서는 명료하지 않고 여자에서는 뚜렷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건강 수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이런 이제 사회계층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살 생각률 이런 지표에 있어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혈압 유병률은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당뇨병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건강검진 수진율 소득계층 간 차이가 있고, 암검진 수진율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미치료율, 뭔가 병이 있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율에 있어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흡연 예방 또는 금연교육의 경험률 이런 데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고서가 요만큼 두꺼운 거예요. 요만큼 두꺼운 건데 제가 소개를 안 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안구 검사 이런 것도 언젠가는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 빗줄로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 있죠. 익상편이라고 하는, 보통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게 생기는데 그걸 보통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소득 계층 간에 한 2배쯤 차이가 나요. 높은 25%하고 낮은 25% 간에 그런 익상편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는 익상편 수술을 한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그런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들이 왜 나타날까요? 낮은 소득 계층에서 훨씬 더 밖에서 자외선을 쐬면서 일생 동안 노동을 했던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건강 불평등은 왜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 계층이 형성이 되고, 그 사회 계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원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그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전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위험 요인의 어떤 폭로의 차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질병 발생이나 손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이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건강 불평등 원인 또는 기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계층 간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는 일단 이제 제껴놓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들이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 뭐 수없이 보고가 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 강도 및 질적 수준에서의 차이, 예를 들어서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유명 대학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다수의 보고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중에 뭐 빅5다, 빅4다, 그렇죠? 그런 데를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느냐?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암검진, 건강검진에서의 차이,
이거는 외국 논문으로 보고가 된 것만도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 건강 행태 임상적 요인,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흡연율, 고위험 음주,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나라 위험 요인들 중에서, 행태와 관련된 위험 요인 중에서 흡연, 음주, 고혈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지표들에서 사회계층 간의 차이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결과 지표, 사망률, 기대 여명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존재하고 자살 생각, 관련된 보건 정책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물리적 환경, 주거 빈곤 문제, 공원의 접근성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양육 환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에 저소득층이 생각하기에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이 관여를 하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를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 불평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는 산모 우울 지표예요. 산모 우울이라는 거는 아동 방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어머니가 우울하면 아이를 챙기기가 어려워요. 왜? 자신의 머리가 복잡한데 아이를 돌보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산모 우울은 우리 이런저런 보고서에 따르면 무언가 이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산모 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15%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즉 전체 산모 중에 한 15% 정도는 산모 우울을 겪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한국 아동 패널 조사 자료인데, 한국 아동 패널 조사는 어떤 거냐면 출산 직전, 그러니까 출산 시에 이제 조사를 해서 출산 직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조사를 하고, 그걸 이제 태어난 후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조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면 이거는 소득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캐슬러라는 우울 척도인데, 우울 척도로 해가지고 점수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출산 직전하고 출산 직후에는 소득 계층 간의 차이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명료하지 않아요. 산후 4개월쯤 되니까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고소득층은 가장 낮고 저소득층은 가장 높은데 약간 이런 양상들을 보여요. 근데 산후 14개월이 되니까 계단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대로 정렬이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포트나 사회적인 지지, 다양한 종류의 자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러니 이렇게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산모들이 겪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출산을 딱 하면 엄마 역할이 딱딱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로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게 무슨 텔레비전에서는 출산하고서 밝은 모습만 하고 육아 백과사전 보면은 다들 얼굴이 밝고 이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남겨져 있고, 이게 옆에서 빨래할 것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자기 혼자 다 묶여 있고, 그렇죠? 24시간 애한테 붙들려 있죠.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울죠. 애들은 저녁 때 웁니다. 특히나 그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녁 때 우는 것이 대단히 큰 거죠.
이게 저녁 때 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오잖아요. 남자들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픽스를 해주려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산모를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가 계속 울고 있으면은 왜 우냐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뇌가 손상이 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뇌 손상의 가장 큰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그것도 문제가 아이가 대체로 저녁 때 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 돌아온 아빠가 그렇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연구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지지라는 그런 변수를 갖고서 이것을 해서 보면은 이러한 차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무언가의 자원에 대한 액세스나 사회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이벤트에 이렇게 빠져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소득계층이 높은 데서는 무언가 그것들을 해결을 해내는데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그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동 발달에 있어서 사회 격차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일부 이제 안산시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들은 이런 이제 다문화 가정하고 저소득 가정이 다 이제 다니는 그런 데예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일반 가정에 비해서 저소득 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있어서의 각종의 아동 발달 지표에 있어서 차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일 따름이고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역의 박탈 지수에 따라 가지고 못 사는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아이들이 손상, 여기서 손상이라는 거는 자동차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죽어요. 특히나 못 사는 지역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회계층이 낮은 아이들에서 훨씬 더 이런 이제 아이들이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컸어요. 15살 그쯤 됐어요. 어떻게? 청소년 10에서 19세 아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해서 보니까 여전히 소득계층 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따 있잖아요. 왕따는 고소득 계층의 아이가 저소득 계층의 아이한테 저지르는 겁니다. 흔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저소득 계층의 아이가 왕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 고소득 계층의 아이가 저소득 계층의 아이를 왕따시킵니다. 우리나라 다른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체벌을 더 많이 받는데 그거는 부모가 체벌하는 것도 더 체벌을 많이 받고 학교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을 더 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청소년 아이 여아에 있어서 부모에 의해서 언어적 학대를 어떻게 받느냐? 다양한 지표의 사회경제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게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 자료이고 그것을 통계청 사망 자료로 링크를 해서 추적을 한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망률에 있어서의 계층 간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교육 수준, 직업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사망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늙어서도 최근에 나이가 들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이죠. 노인 자살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이제 교육 수준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이게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건강 형평성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는 이미 새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 안에 그게 하나의 미션, 비전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미국의 헬스 피플 2010, 2020 뭐 이런 것들을 개념에 따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종류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목표 비전이 다 이래요. 다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건강에서의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줄이는 것이 두 개의 오버라칭 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떻게 보면 개별 여러 가지 그 지표나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큰 우산과 같은 지표예요. 그러한 개념도를 나라 꼴을 갖춘 나라들에서는 다 그런 개념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걸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그렇죠? 레토릭이 숨어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2020년도까지 어떤 종합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목표가 뭐냐면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것이 두 개의 이런 이제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렇게 8회 기획 기사를 내보내니까 복지부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준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실제로 여기에서 이거를 다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라는 이게 서울시의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플랜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두 개의 목표가 건강 수명은 늘리고 건강 격차는 줄이고 이 두 개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건강 불평등 해소는 수사인가? 이게 수사를 넘는 건강 형평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WHO의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이라는 한 세대 안의 격차 줄이기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보고서로 평가가 되고 있는 보고서예요. 이제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영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건강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정부 보고서들을 발간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공정한 사회 건강한 삶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사무소에서도 이런 이제 보고서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진 지 30년 후인 1978년도에 이제 알마아타 선언이 있었고 그 30년 후에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건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만든 분이 우리나라 사무총장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거기에 이제 마이클 말못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학자분이 이 위원회를 맡아가지고 보고서를 펴냅니다. 거기에 정책 제안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발부터 공정하게 해라. 건강한 장소의 문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고용, 양질의 일자리, 생애에 걸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라.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라. 권력, 돈, 자원의 불평등 분포를 개선해라. 모든 정책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건강 형평성이 스며들게끔 하고 공정한 재정 정책, 시장이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양성평등, 정치적인 역량, 보이스를 강화를 하고 거버넌스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측정하는 체계를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해라. 이런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제안들이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오늘 다 소개는 안 드리겠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 단위에서도 이런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런던 시장이 이게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거, 소득 불평등, 일자리, 건강한 장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스웨덴 학교인데 이 스웨덴에서는 그러면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국립공중보건위원회에서 이 19개의 이제 건강 정책 목표를 2000년도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득 진위 계수를 0.25 미만으로 유지해라. 빈곤층 비율을 이렇게 줄여라. 사회 구조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라. 사회복지에 장기 의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투표율을 높여라. 투표율이라는 것이 이게 일정한 사회 참여의 지표이고 그런 것들이 건강 수준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살자 수, 고용률, 노동력, 노동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건강 목표예요. 스웨덴의 그 국립공중보건위원회에서 채택을 한 그 건강 정책의 목표인데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아직 없죠. 그렇죠?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보다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지표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환경들을 제공을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쪽에 와야 몇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흡연 피해라든지 라돈 수치, 이 장애 보정 생존 연수로 뭐 어떻게 하고 매일 흡연, 알코올 섭취, 식이 지방, 운동, 과체중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 격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면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접근 방식 또는 어떤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원리로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서는 비례적 보편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비례적 보편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사회계층이 아주 아주 취약하다든지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더 많이 있는 그런 계층에 좀 더 많이 주되 보편적으로 있는 서비스를 같이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남호주의 어떤 자료인데 이거는 지역의 어떤 박탈 지수와 같은 그런 지표입니다. Y축은 아이들이 무언가 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직한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서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각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요 공의 크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거기에 발달 지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몇 명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그냥 주는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의 문제라든지 교통수단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잘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그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이제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박탈 지수에 있어서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는 무언가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언가 아이들의 발달 문제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발달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배제가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발달 지표가 몇 % 이상인 집단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포괄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유니버셜한 그런 어프로치에 더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좀 더 강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접근만이 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같이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강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프로치는 비례적 보편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 형평 정책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권력의 성격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과정의 문제, 아젠다 형성의 문제라든지 정당들로부터의 지지, 내용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동기에 산전 아동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교육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직장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건강 행태의 문제, 건강 행태에서 특히나 규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기존의 이제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대체로 이제 그것의 사용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많이 해왔다면 지금은 그 규제의 초점이 그것의 생산자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많은 이제 담배, 술 규제 정책, 소금 규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불건강 식품의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의 상당한 무게 중심이 이 공급자 규제로 이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오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규제하고 판매를 규제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점들이죠. 비례적 보편주의에 근거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경제 제도와 관련된 것들, 모든 정책에서 형평 렌즈를 갖도록 그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연 정책의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게 보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불평등이 양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망 불평등에 있어서 흡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을 모든 사회계층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사망률에서의 소득계층 간의
소득계층 간의 그 사망률 차이를 몇 %쯤 줄일 수 있느냐?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망률에 있어서 흡연으로 인해서 흡연을 모든 계층에서 다 줄이면 전체 사망률의 격차를 한 30 내지 40%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꽤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담배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면 그것에 상대적으로 어느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입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낮은 사회계층이 더 많이 입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낼 수가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몰아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이미 이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서 그것을 그 완전히 몰아낸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그것의 혜택을 더 입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우리나라 흡연 불평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흡연율이 줄고는 있지만 소득계층 간의 교육 수준 간의 그런 차이들이 커지고 있는 소득계층 간이죠. 이건 여성이고 이건 교육계층 간의 차이이고 그런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상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관찰을 했던 이거는 이제 사회계층 간의 흡연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끊을 대로 다 끊었어요. 10%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흡연율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여기에 있는 사회계층 4, 5가 이게 낮은 사회계층이거든요. 영국에서. 여기에 흡연율을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흡연율의 평균값도 줄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정부의 흡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흡연에 있어서의 사회계층 간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걸 줄이지 않고서는 흡연율 절대값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계층 간의 사망률에 있어서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뉴질랜드 연구에서 보면은 흡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큰 이 폐암 같은 경우에 불평등 크기를 키우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것들은 다 작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흡연과 관련해서 건강 형평적인 그런 정책들은 어떤 거냐면 담배값 인상이 아마 형평적인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재정적으로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의 건강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형평적인 정책입니다. 작은 규모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실내 금연 정책 이런 것들도 대단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담배 판촉 광고 금지하고 저소득층에 민감한 금연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 형평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금연 정책을 펼쳐왔냐 하면 1995년에 이 건강증진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먼저 시작을 한 게 큰 건물에서부터 금연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큰 건물들, 관공서 거기는 누가 이용해요? 고소득층이 이용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캠페인 해요. 캠페인에 훨씬 더 반응이 큰 사람들이 고소득층. 네. 그렇죠? 중간에 한 번 담배값 인상했어요. 그리고 뭐 그 비슷한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내 금연 정책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그렇죠? 이런 데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효과가 자 이게 1995년도 당시에 흡연에 있어서의 교육계층 간의 불평등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25라는 지표는 불평등 크기가 불평등하다라는 거고 1 이상이면 불평등하고 1 미만이면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1 이상이면서 1.25예요. 이거는 직업계층 간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비육체직 노동자에 비해서 육체직 노동자가 어느 만큼 흡연을 하느냐 이런 지표예요. 요거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거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가지고 그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995년도에서부터 2006년까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쭉 추적을 해보면 어떤 양상들을 볼 수가 있느냐? 이게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서 이게 다 커져요.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게 다 커져요. 근데 신기한 점은 어떤 거냐 하면 99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는 꽤 커져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 유의한데, 문제는 2003년도에서는 2006년도 사이에는 그 차이가 커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주 많이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커지는 속도가 다소 누그러들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든지. 2005년도에 담배값 인상을 한 효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도 비슷한 결과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 음식점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내금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요 Y축은 뭐냐 하면 표준화 사망률이에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입니다. X축은 자치구별로 전체 음식점 수 중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의 비율이에요. 음식점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대형 음식점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 여기가 뭔가 많아 보이죠? 종로구하고 중구예요. 왜? 이쪽이 그쵸? 거기가 이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강북구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실내금연 정책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높은 사회계층에서 훨씬 더 이득이 많이 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계층 간의 차이를 벌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보고서, 아까 이제 소개를 했던 한 세대 안의 격차 줄이기 보고서에서 하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죠. 건강 불평등은 어떤 면에서도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빈약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불공정한 경제제도, 나쁜 정치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이제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